안녕하세요.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모시고 정답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역사에 관해서 또 역사와 선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확실히 지난번에 비해서 우리 배다희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 한번 하고 나니까 역사 쉽죠? 아니요, 뭐, 아직 쉽진 않은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긴장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맞아요. 네, 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이제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배우는 자세로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네. 네. 아, 지난번보다 확실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오늘은 노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시면 본인이 말씀하세요. 노래 아니, 듣고 아니, 싶은데. 괜찮아요. 아, 노래 듣고 싶으세요? 예. 우리 조황휘 과장님. 예. 아직도 어려우시죠? 예. 아, 정말 전직 아나운서로서 참 힘든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제일 싫어요. 애칭 같은 거 없으세요? 좀 쉬운 별명이나. 글쎄요, 딱히 뭐. 근데 직장 생활에서 이름을 부를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직책으로. 조 과장님. 조 과장님. 예. 그러다 아무래도 후배 사원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별명도 안 만들고 함부로 부를 수 없다. 별명도 안 만들 별명이 정도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모르는 별명이 있겠죠. 휘 이런 거 아니에요? 휘는 뭐 멋진 이름이잖아요. 휘? 예. 줄여서. 휘, 바람. 조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예. 후 이렇게 부르실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또 우리가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또 농담 한번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역사 또 조선시대 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덕목을 배우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해요. 그죠? 그렇죠. 조선 왕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끌어줄 사람을 직접 뽑을 때 어떤 덕목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선의 왕들과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왕이지만 우리가 또 왕을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연관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 재밌고 지켜볼 자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얘기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배울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을 위한 역사 공부.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었어요. 항상 네. 역사는. 시험을 보려면 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을 하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한번 보자.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배달 씨 오늘도 필기도구 준비하신 거예요? 아, 가볍게 얘기 나누면 되는데. 아니요. 자, 오늘 질문 좀 던져도 되나요? 아니요. 사절하겠습니다. 질문 사절이고. 네. 제가 아는 건 알아서 대답을 하도록. 질문은 네. 네. 중간에 손들기 없기. 네. 또 괜히 또 아는 거 나왔다고 또. 전화 찬스 이런 건데. 무슨 전화 찬스까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에 대고요. 자, 조선시대 왕을 통해서 요즘 현대 민주주의의 덕목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죠.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과연 오늘은 조선의 어떤 왕을 또 만나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신하뿐 아니라 백성과도 많은 소통을 나눴던 왕입니다. 정조대왕에 대해서 소통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통이네요. 그러게요. 심지어 이제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대왕이 붙는 정조입니다. 예, 훌륭한 임금이었죠. 그렇죠. 대왕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업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왕들에게 우리가 붙여주는 호칭인데요. 정조 대왕은 말 그대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또 안정시키는 조선 후기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강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나라를 잘 국정을 운영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정조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선생님들, 네. 뭐 저도 역사 선생님이지만 역사 선생님들이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그날은 언제일까?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그날을 뽑자면 했을 때 1위로 뽑힌 게 예. 바로 정조의 죽음이 뽑혔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좀 더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좀 더 많은 정치를 했으면 더 편안한, 행복한 조선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이제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 정도로 칭송을 받는 왕이네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또 소통의 왕이셔서 그랬던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그냥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공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 대표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조대왕이 또 세종대왕에 버금갈 정도로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본인이 모든 게 다 옳고 본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아집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조대왕은 그런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의 학문이 워낙에 뛰어나면 좀 내가 아는 게 전부일 거라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마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은 아니셨고. 근데 예전에 진짜 왜 모범생, 우리 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학생. 물론 이제 다들 훌륭한 인물이 됐겠지만 우리 괜히 이렇게 시기와 질투. 저 친구는 야 쉬는 시간에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고 또 공부야. 에이 범생이.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 또 간혹 있었죠. 그렇죠. 예. 저런 말씀하는 거 보니 분명 본인은 범생이가 아니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워가지고 그렇지. 개근상은 늘 탔어요. 단 하나의 상을 탔다면 개근상. 최고의 선입니다. 예, 네. 학교에 제일 놀러 타기 다니기 힘든 때문에. 상이 개근상이죠. 근면 성실했죠. 예. 자, 어쨌든 뭐 정조 대왕, 정조가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왕은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 정조대왕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자의반, 타의반인 것도 있는데요. 타의라고 한다면은 밤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가 지면은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는데 정조가 무서워했어요. 죽을까 봐. 왜요? 암살의 위협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잠들면은 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밤새도록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나 깨어있다. 불쌍해. 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짜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한 왕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야, 적어도 너희 신하들이 왕한테 뭔가 조언을 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려면 나보단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정말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놓고 연구하는 또 기구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가 되겠는데요. 규장각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외웠어요. 뭔지는 잘 기억이 되게 안 중요해요, 나는데 정조에 있어서. 규장각을 엄청 외웠던 기억이 나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왜 우리 싱크탱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네네. 어떤 뭐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나오면은 그 정책들이라든가 그 후보가 다 모르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훌륭한 학자들 모아놓고 이제 연구를 시키는데 정조도 이제 그런 기구가 규장각으로 했다라는 거죠. 왕이 그렇게 밤새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신하들도 따라서 밤을 새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 규장각의 원래 의미는 그 왕실 도서관이에요. 규장이라는 게 이제 왕들의 글씨라든가 글들을 모아놓은 곳, 요게 이제 규장각이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쓴 게 아니라 법고창신, 옛 것의 법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그래서 옛날 왕들의 그런 책들 같은 걸 딱 모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예전에 그럼 이젠 그걸 연구해서 새로운 것들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시켰던 기구가 바로 규장각입니다. 정조개혁의 핵심적 기구죠. 그러니까 직접 또 인재들을 채용하고 함께 또 관리까지 해주는, 지원까지 해주는 네네. 예, 규장각의 역할이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예.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한 초기 때부터 만들어져가지고요 아주 핵심적 사업으로 실시가 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도 개혁 이런 것도 나오지만 뭐니 해도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초계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문신이요. 초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질문했네. 어떡하지? 초계 쉽게. 질문 받았으면 예, 대답해 주셔야 그냥 연상. 초계
아 이상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초계탕 얘기하셔도 돼요. 여름에 먹는 초계탕, 시원하게 먹는 초계탕. 그렇죠? 진짜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보통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일반적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초라는 거는 뽑을 초자. 네. 뽑았다. 뭐 벌초하다 할 때 그 초자 있잖아요. 이 개할 때는 왕한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을 뽑아서 선별해서 왕한테 이렇게 탁 올리는 거죠. 그럼 왕은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를 합니다. 보통 관직에 있는 사람 중에 젊은 관리들 뽑히는데요. 한 37살 미만의 젊은 관리를 뽑아가지고요. 일 안 시킵니다. 갑자기 눈이 번뜩였어요. 일을 기껏 뽑아놓고 왜 일을 안 시키죠? 보통 자기가 맡은 일은 면제입니다. 그 대신 와서 한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오늘날에 보면은 연수 교육 뭐 연구년제 뭐 이런 것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사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르치지 않고 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연수받고 오는 이거를 이제 정조가 딱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관리들 딱 뽑아가지고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직접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왕이 직접 나가서 수업하고 그리고 한 달에 구술시험 2번, 필기시험 1번 이걸 계속 봤어야 됐어요. 왕이 주관해서 네. 본인이 가르치고. 네. 물론 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왕도 가르치고 왕이 직접 문제 내고 막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물론 뽑혀서 가서 참 영광이고 영광이지만. 막 그러지만 엄청 힘들어요. 부담감이 굉장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한 가지 또 훌륭한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맞아요. 인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다. 예, 그렇죠. 사실 공평한 기회라는 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주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수조론이 크게 이슈가 될 정도로 금수저, 흑수저 예, 뭐 예. 이런 것들. 그 정도로 공평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정치 신인들이 조금 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비 후보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불평등, 어떤 공정한 기회 이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하고 못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평등하는 것보다는 일단 출발선은 공평한 기회가 좀 있는 그렇죠. 것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 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인재들이 맞아요. 선발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정조가 그 인재를 걸러내는 또 그런 좋은 안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도 학문에 너무 출중해서 아까 신하들을 압도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위세가 대단했던 노론도 정조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영조 때부터 이제 그래도 물론 여기서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있어서 뭐 노비를 들어쓰고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었지만 여러 양반들을 고루고루 한번 등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걸 이제 탕평책이라 그래요. 탕평평에서 탕평책. 그래서 이렇게 다 고루고루 등등하는 이거를 할아버지 때인 영조 때부터 하고 영조가 돌아가시면서 정조한테 얘기했어요. 너도 이거 꼭 지켜라. 해가지고 정조가 이게 다 걸어놓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 취지를 이어받았는데요.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노론의 힘이 없었으면 안 됐기 때문에 할라 그랬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정조 때에는 딱 노론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아니다. 이거 옳다. 이건 아니다. 왕이 너무 많이 알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딱 갈라줄 수 있으니까 직접 나서가지고 다 싸움을 말리는 거야. 네, 이건 아니다. 저건 맞다 하면서 그럼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나랑 논쟁에서 이기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노론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얘기하면은 토론으로서 눌리고 그다음에 다른 쪽의 얘기를 쟤 남인 뭐 서론 뭐 저런 사람들을 들었습니까? 네가 쟤네보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토론에서 할 말 없게 만들면서 이제 자신의 인사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정조의 스타일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대화나 논쟁을 통해서 그렇죠. 설득을 하고 그중에서 정말 논리적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맞아요.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사 정책을 펼쳤다는 이야기네요. 네네네. 왕에게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아는 것도 많고 말빨도 좋았다. 네. 네, 이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요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이제 근거를 제시해버리면 뭐 실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신하들과 이렇게 막 토론하면서 그래도 어쨌건 얘기는 하잖아요. 네. 왕이 그냥 너 그 얘기하지 마. 너 감히 왕한테 뭐 이런 게 아니라 얘기 한번 해봐라.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격렬한 토론, 논쟁 해가지고 이제 신하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을 했다면 신하들과만의 소통은 아니죠. 백성들과의 소통도 하면 정조입니다. 네. 오. 정조. 야, 아니, 보통 백성들은 정말 이제 사는 것도 다르고 실은 예전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좀 백성들과 소통을 나눴을지도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그걸 들은 게 있는데요. 그걸 격쟁이라고 하죠. 예. 네. 민원이나 요즘으로 치자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인데 격쟁이 정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이 된 제도이긴 한데 그때 처음 시작한 제도는 아닌 거죠? 격쟁을 알고 있는 거 보니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보통의 이런 소통하면은 북 하나가 생각나죠. 어떤 북이 생각나시나요? 아, 신문고. 신문고.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생각이 안 나고 들으면 이래요. 아쉬운 거. 네, 아시네. 네. 제일 먼저 치고 나가셨어요. 그 지금도 신문고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국가에서도 이제 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조선 초기 때 태종 때 설치된 신문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신 나타났던 제도가 격쟁이에요. 이 격쟁은 재밌는 게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행차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는 잠시만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너 어딜 감히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왕이 행차할 때 그 옆에 깽가리를 가지고 억울합니다. 깽깽깽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왕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그럼 신하가 떼일 가서 너 뭐야? 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 신하가 그걸 적어가지고 임금한테 보고하는. 요게 이제 격쟁입니다. 굉장히 전통 있는 제도네요. 지금도 사실 정부 청사나 이런 쪽을 가면은 그런 식으로 스피커로 억울한 일을 알리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렇죠. 이게 전 세계를 봐도 참 찾기 힘든 제도입니다. 이 격쟁이라는 제도는. 그런데 이게 정조 때 실시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신문고가 없어진 다음부터 이게 실시되다가 영조 때 신문고가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정조 때 격쟁과 신문고가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느 왕 때보다 가장 많은 격쟁을 했던 왕이 바로 정조 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백성이 왕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만약 정조같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소통하고 그 억울한 점을 들어주려고 하는 분이 선거에 나온다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당선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박필관이라는 사람이 격쟁을 해서 그러니까 격쟁을 해서 올려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사회에 불만이 많았는지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옵니다. 대표적으로 노비 문제, 예. 그다음에 세금 문제, 토지 문제.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격쟁에 들어간 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요소거든요. 감히 백성 주제 이런 그 나라의 제도를 네가 비판을 해?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왕한테 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례도 너무 있습니다. 나댑니다. 네네. 네? 정조가 뭐라고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정조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정조의 스타일이라면 글쎄 이것도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도 궁금하고 우리 다혜 씨도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제전서 1794년에 기록된 내용인데 불쌍한 저 구할 데 없는 백성들이 가슴에 깊은 원한을 품고 분주히 와서 호소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저들은 실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야, 너무 그래. 멋있어요. 진짜 부모님 같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 같고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뭐 우리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배대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이렇게 꾸미는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는데요.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게 그야말로 빈 약속,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국민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싫은 공약을 막 내세우는 후보들 보면서 아유 정치가 똑같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외면하시는 분들도 또 생기고 그렇죠.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맞습니다. 것 같기도 해요. 참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요. 네. 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달리 우리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홈페이지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워줬으면 좋겠다. 당선이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민주주의가 단순히 간선제 방식,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정책을 펼칠 사람들을 뽑아놓고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본인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바로바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선거 때 이런 공약을 제시하는 사람이 왜 없나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지실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후보자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진출을 하거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로서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코너가 있는 이런 공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종의 격전인 거잖아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네. 예. 맞아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네. 예, 모르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정조 같은 왕이 뽑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달 이걸 씨께서 잘 열심히 알려주시면은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부가 지금 홍보대사 임명되셨습니다. 이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단 홍보송부터 빨리 하나 좀 뽑아주세요. 배다혜 씨가 네, 오늘 예. 저녁 때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홍보송부터 예 한번. 자, 우리가 정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이 또 있었구나라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소통을 정말 잘하셨던 왕 정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의 에피소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워낙에 정조하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인물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뭐 넘쳐날 것 같은데요. 정조에 어렸을 때 얘기하면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왜요? 뭐 거의 신화에 같은. 아니 뭐 신화까지는 아니지만 뭐 돌도 되기 전에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녔다. 그런 얘기 있고요. 그래요. 이게 돌 때 걷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보통 아이들은. 아니 탄생부터가 남달랐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죠. 태몽도 남다릅니다. 사도세자, 그러니까 정조의 태몽은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꿨어요. 어떤 태몽이었냐면 용이. 여의주를 딱 물고 한 번에 쫙 들어오는. 그래서 사도세자가 딱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우와 너무 생생한 이 태몽 해서 용을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붙여놨다. 이게 용태몽이죠, 말 그대로. 야 요즘 같았으면 바로 숫자 맞추러 가는데 직접 그 꿈에 나온 용을 그려놓고 이게 다른 거죠. 네. 그런 태몽을 타고 나서 그런지 아까 뭐 얘기했듯이 돌대도 되기 전에 뛰어다녔고 돌잔치 때 이제 골라라라고 했는데 뭐 골라 그냥 책 보고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글씨 쓰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갖고 싶어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문적으로는 거의 빼어난 그냥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막 존재합니다. 원래 사도세자도 굉장히 똑똑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조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도세자가 이미 빗나갔잖아요. 영조 생각에는 아마도 포기한 것 같아요. 너 아니다. 대신 정조 손자가 똑똑하니까 쟤를 왕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한테 갔던 그 애정을 이제 정조한테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760년 정조가 9살이 되던 해에 정조가 경희궁으로 가요. 네. 그리고 2년 뒤인 11살 때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서 죽어요. 그때 정조가 울며불며 막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세자는 죽었죠. 그때 그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아들이라도 살려야겠다 해서 정조를 경희궁에서 계속 영조와 함께 지내도록 특히 영조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손자 좀 돌봐 주십시오, 직접. 그러면 이제 영조는 직접 정조와 함께 같은 방에서 함께 책을 읽고 손수 아침도 차려주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뻐한 영조가 정말 이뻐한 게 바로 정조였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만 들어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돌전부터 뛰었고, 학문적으로도 훌륭했고, 자, 이런 정조의 주변 과연 어떤 인물들이 좀 있었을까요?
정조의 인물 하면 많죠. 훌륭한 인물에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듯이 왜 우리 저번 시간에 태조 이성계에겐 정도전이 있었다. 네. 정도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인물이 또 역시나 있습니다. 정조 역시나 순탄하게 왕이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암살 시도까지 했으니까요. 그런 정적들을 계속 견제하면서 정조가 왕이 되는데 거의 1등 공신인격인 사람 바로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구경. 네. 그 말로가 좋지 않았던. 홍구경. 아시는 분이 나왔어요. 네, 예. 홍구경. 그런 건 기억 잘해요. 말로가 좋지 좋지 않았어. 네, 그런 거. 그 정도만 알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말로가 중요하죠. 아, 그럼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그럼요.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홍구경이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가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가문에서 출생을 했어요. 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근데 공부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노는 걸 좀 좋아한, 일단 잘생겼대요. 기록에 의하면. 잘생겼어요. 술 마시고 여자랑 노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양반집에 이름 있는 집안이라면 비슷한 그 집안과 교우할 거 아니에요? 사귀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정 잡배들. 네. 그 장사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한 생각, 좀 그 당시 성리학적 사회 말고 다른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이런 좀 흔치 않는 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 것이 이제 홍구경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홍구경이 영조 때에 이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관직을 하는데 정조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정조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분을 쌓으면서 이제 지냅니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정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경이 없었다면 어찌 나에게 오늘이 있었겠는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조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마음 못했다. 이 홍구경이 정조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정말 정조한테 오는 수많은 위협과 압박 이런 것들을 홍구경이 다 막습니다, 진짜. 그리고는 정조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구경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만 그 양반들과만 이렇게 교류한 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조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조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국민들과 네. 그 백성들과의 네. 소통의 한 채널이 될 그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채널로서 홍구경을 이용했고 즉위하자마자 홍구경이 앞장서가지고 그 당시에 두 세력이 있었어요. 영조의 어린 그 계비 정순하고 거의 한 50살 이상 차이 나는 네, 그 어린 영린에 보면 또 나오죠, 이쁜. 네, 나오고요. 정순왕 쪽과 그 다음에 이제 해경궁 홍씨 정조의 어머니 쪽 세력. 그쪽 외척 세력들 간에 서로 이제 정권을 잡겠다고 정조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가 권력을 잡자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홍구경이 거기서 딱 양쪽을 다 내칩니다. 정조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해경궁 홍씨 집안 딱 내치고요. 정순왕 집안 딱 내치면서 정말 정조가 초반에 왕권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홍구경이에요. 네. 아, 근데 우리 아까 배다혜 씨 기억대로 말로가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욕심이 과했죠. 네. 욕심이 과했다. 이게 왕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자기 왕권에 위협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홍구경이 앞장섰어요. 훌륭해요. 근데 홍구경이 나중에 자기 누이 동생을 이제 정조한테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으로 보내면서 나름 이제 자기도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서보려고 하는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왕권에 개입을 하면서 왕이 이런 쪽에 딱 들어오니까 정조가 그만해라.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그냥 스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해주고요. 정조가 한 얘기가 이때 있어요. 지난 1000년, 앞으로 1000년 우리 같은 군신의 만남이 다시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 네. 드라마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물러나고요. 홍구경도 알았습니다. 저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딱 물러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성품이 또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이때 정조대왕이 딱히 홍구경만 탓한 게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들었는데요. 남 탓 안 하고. 그렇죠. 스스로를 반성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도 정조대왕이 참 그릇이 남다르고 성품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상에서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 그래요? 탓하지 않고 갑자기 반성하는 것 같아요. 자아 성찰하고 예전에 남 탓한 적이 갑자기 떠오르시면서 아, 이게 성찰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나 자꾸 나를 대입시키게 되고. 배우게 된다니까요. 네.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구경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인재들이 있었죠, 많이. 네네 많습니다. 정약용은 다들 아시죠? 다산 그럼요. 정약 네, 선생님. 다산 정약용. 예. 정말 조선의 몇 안 되는 또 천재입니다. 뭐 책을 500몇십 권 썼거든요. 네. 물론 귀향가 있어서 할 일이 없었겠지만 어쨌건 책 쓰는 것도 쉽지 않고요. 다재다능한 이 정약용이 바로 정조의 사람입니다. 네. 이 정약용은 남인 출신이에요. 사실상 이때쯤 되면 남인들은 절대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정조가 능력을 딱 알아보고는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유능해 보이는 젊은 문신들을 뽑아서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킨다 그랬죠. 네. 초계 문신으로 뽑힙니다. 네, 그래서 정조한테 또 교육을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약용은 또 많은 그런 과학 기술, 뭐 또 의학, 뭐 목민심서 알잖아요. 뭐 지방 간에 지켜야 될 도리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조에게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가장 또 핵심적 프로젝트가 수원화성 건축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약용이 이제 거중기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공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는 이런 과학적인 면모도 보이고요. 근데 정약용뿐만 아니라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인물 한 명만 더 소개를 하자면 예. 풍속화의 대가 누가 생각나시나요? 풍속화의 대감은 딱 이분이죠, 뭐. 예. 힌트 성은 김씨. 힌트 성은 김씨. 김홍도.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 하나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역사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우리 배다희 씨가. 예. 질문에 굉장히 강하신데요. 아주 지난번에 진시황에서 확 깨져가지고. 아, 진나라의 유명한 황제. 진짜 예. 별로 어려운 질문 안 던집니다. 네. 이 김홍도도 정조 때 사람입니다. 이 김홍도 하면 어떤 그림들 생각나세요? 풍속도죠, 뭐 이렇게 아니면 풍속화. 씨름. 네, 씨름. 그렇죠. 훈장 선생님. 네, 서당 네. 울고 있고 네, 회초리 있고 그런 좀 약간 정감 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많이 그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김홍도는 도화원 그 정부에서 그 조선에서 딱 화가들을 모아놓고 일시키는 기구에 소속된 전문 화가예요. 예. 그래서 그림을 엄청 잘 그려요. 정조의 어진을 3개나 그렸고요. 3개나 그렸고요. 그리고 정조가 친히 딱 김홍도를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김홍도는 그림의 교묘한 자로 그 이름을 안 지 오래다. 30년 전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화사에 속한 일은 모두 홍도가 주관하게 하였다. 화가들 중에서도 거의 으뜸으로 재능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의외네요. 김홍도가 정라인일 줄은. 정라인이요. 아, 정조 라인. 예. 너무 의외네요. 아마 이 씨였을걸요, 정조. 이 라인이 맞지 않을까요? 정라인이요. 정조 라인. 네, 정조 라인. 김홍도가 어진을 3장이나 네네. 그렸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지금 남지 하나도 않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러네요. 김홍도가 풍속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이게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궁궐에 소속돼 있는 화원이라면 화가라면 백성들의 모습 그릴 리가 거의 없거든요. 다 궁궐에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근데 또 정조 아니겠습니까? 정조가 특히 화원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야, 보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림이면 다 좋다. 그거 그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풍속화를 그리라고 권장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궁금하다.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난 궁금하다. 좀 한번 그려와 봐라.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정말 그 백성들의 생활, 모습 플러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그려가지고 정조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 이렇게들 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역할을 했죠. 그런 정도면 정말 훌륭했겠네요. 네네네. 현재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표정까지. 그려낸 거니까. 그 훈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 보면서 웃으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섬세한 왕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어쨌든 뭐 이제 밤새도 모자랄 것 같은 우리 정조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속 닮은 꼴을 찾아라. 정조와 비슷했던 인물이 역사 속에 또 있을까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워낙 훌륭한 왕들은 많으니까 여러 명이 떠올랐는데요. 특별히 한 명을 좀 골라와봤습니다. 네. 이분은 영국의 왕입니다. 음. 여왕입니다. 영국의 자, 여왕. 누구일까요? 영국의 여왕은 뭐 엘리자베트.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한번 뽑아왔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정조의 공통점. 일단 첫 번째. 외모. 어쩜 좋아. 외모라고. 어쩜 좋아. 아니 닮은 꼴에서 여왕이라고 했는데 닮았다고? 아까 그 엘리자베스도 돌전에 뛰었다는. 근육량. 영국 왕실에서 돌전에 뛰었대요. 순간 당황했어요. 닮은 건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은 영국의 정말 최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강했었던 시기가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시기고요. 정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정말 최전성기를 구가한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에서 가장 후기 때 가장 또 힘이 강했었던 시기 때의 왕. 뭐 이것만 보더라도 잘 나갔던 시대의 왕. 여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정조가 조선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렇죠. 왕이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도 기울어 가던 영국을 세계 최대 제국으로 이끌었던 훌륭한 왕이었죠. 그럼 엘리자베스도 소통, 아까 우리 정조는 어쨌든 소통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소통도 잘했을까요? 그 여왕도? 정조는 격쟁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예. 가면 이제 꽹과리 나오면 이제 들어보도록 하여라. 한 번 갈 때 한 52회 정도의 그런 격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도 역대 왕들도 다 역시나 지방을 순회를 합니다. 예. 순회를 하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1세는 그렇게 많이 갔대요. 네,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예. 이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여성의 몸으로서 이게 저 지방 곳곳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인데 뭐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잘 돼 있었겠어요? 아니면 시설이 잘 돼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지 않고 여러 곳을 다녔고요. 갔는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왔어? 저 또 왕 오면 또 이거 청소해야 되고 뭐 또 뭐 일 많아지고 막 나 진짜 왜 와? 이런 게 아니라 정조든 엘리자베스 1세든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와 오는구나 우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영한 뭐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통을 잘했다는 게 이미 그 백성들한테도 다 알려졌던 모양이네요. 네 맞아요. 그 성품도 되게 궁금해요. 성품. 정조는 약간 과격하고 헐걸하고 호탕하고 그냥 직선적이고 약간 이렇다면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빠가 좀 그랬죠. 헨리 8세 호방하고 이혼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약간 좀 강단은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유언비어가 많았거든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여러 영국과 결혼했다. 이러면서 수많은 왕실들의 청혼에도 다 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병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사생아가 있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유언비어 퍼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카리스마 있는 점은 정조와는 좀 약간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또 흥미롭네요. 어쨌든 역사 속 두 인물이 또 닮은 꼴이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예. 정조가 이제 탕평책 실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반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위관리로 갈 수 없는 서얼들, 뭐 그들을 이제 핵심 기구였던 규장각에 앉혀가지고 연구 좀 해라. 뭐 박제가라든가 이덕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용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1세도 좀 비슷합니다. 그 당시 유럽의 최강의 함대는 스페인 함대였어요. 네. 펠리페 2세 해가지고 그 무적 함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마다 해가지고 이제 무적 함대가 있는데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너 영국 자꾸 그러면 무적 함대로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그때 해군력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를 등용하냐면 드레이크를 등용을 합니다. 이 사람 해적이거든요. 예. 해적을. 해적. 오. 출신 신경 쓰지 않겠다. 유능하면 내가 들어 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레이크 장군을 들어서 결국에는 그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저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실력 위주로 네. 사람을 뽑는. 비슷하네요. 이것도 영화 하나 나왔을 것 같네요. 그럼요. 스토리가 좋은데요. 시나리오 나왔을 텐데? 쪽으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영화로 많이 나온 임금. 그랬을 때 정조,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도 영화로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 닮았네요.
그러니까 닮은 꼴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통을 정말 잘했던 정조 대왕이라고까지 칭송받는 정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좀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소감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오늘은 배다희 씨부터 먼저 할까요? 네, 저 먼저. 네. 저희 오늘 한 줄 평은 귀는 마음을 여는 열쇠다. 귀는 마음을 여는 열쇠다. 네. 예, 귓구멍에 그러면 열쇠를 꼽아요. 자물쇠. 아, 자물쇠. 아무래도 귀를 열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고 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야, 근데 많이 듣는 게 그렇지. 그리고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소통인 것 같아요. 아, 마음을 여는 열쇠, 귀. 네. 예, 정말 열쇠가 돌리면 심장이 탁 튀어나와. 마음에 자물쇠가 있어가지고 귀를 꽂으면 확실히 처음에 기회를 드리니까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좋은 한 줄 평이 네.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조 과장님도 한 줄 평해 주시죠. 뭐 유명한 말을 컨닝을 좀 하자면은 네. 에드워드 카 역사학자가 한 말이죠. 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아,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 인물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될 점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선조들의 또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또 되짚어 볼 수 있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야,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매우 부담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저는 그냥 심플하게 소통은 쉽지 않다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어디를 가나 특히나 직장 상사 같은 경우에는 나 소통하는 상사야. 뭐 편하게들 얘기해. 왜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웃기게 하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이제 특히나 상급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나 소통하니까 뭐 우리 소통하면서 같이 가자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살펴본 정조처럼 정말 소통은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격렬한 논쟁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정말 실천할 부지런함과 그런 의욕이 있는지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은. 네. 그래서 소통은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맞아요. 말은 쉽죠, 정말 소통. 아예 뭐 서로 그냥 대화 몇 마디 나눈 거죠. 소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만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과 함께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자, 마음을 움직이는 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 선거 역사를 만나다 지금까지 김일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